카페를 용인해서 했었고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어요. 카페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고 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저는 코로나가 2020년 초 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딱 봐도 한 5년 갈 것 같은 거예요. 절대 빨리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 비즈니스로는 너무 힘들다. 카페를 오프라인이니까. 당장 팔고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잘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카페에 몇 년간 앞으로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음료의 퀄리티를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카페 음료를 원액화 시킨 거예요. 우유랑 분리만 시켜도 집에서 마실 수 있고 유통기한은 길어지고 근데 퀄리티는 카페 정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액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유통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카페에 못 갔고 그 소비를 우리한테 다 해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터져서 잘 됐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점차 주춤해지니까 다시 사람들이 카페에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 음료가 원액이잖아요. 이거를 우유에 타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카페 사장님들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납품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이제 B2B로 확장이 된 거예요. 약간 온라인에서 우리를 더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위기감을 느꼈는데 근데 우린 가게가 없으니까 그럼 가게들로 갈 거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시 야외 카페로 가겠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품을 그냥 고객에게 바로 가게로 가니까 매장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고객들한테 판매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는 조금 생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페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자기 동네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만원에 밀크티 주세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왜냐면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만월이라는 네이밍을 넣기를 좀 꺼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인데 모든 카페의 원자재들은 영업 비밀인데 만월의 거는 드러내려고 해요. 이 부분이 제일 특이한 점이에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카페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 카페 사장님의 브랜드를 대변해 줄 수도 있겠구나의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전략이 가능한 게 왜냐면 그 아까 다른 이 납품의 브랜드를 내타는 걸 좀 꺼려한다 하셨는데 오히려 어떤 카페들은 프리츠 하듯이 프리츠 원두를 납품 이거 하고 있다. 오히려 이 브랜드 원두에서는 그게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 보면 인브랜딩이라는 요소가 먹힌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인텔 인사이드 전략, 지퍼에서 YKK, 고어텍스 이런 것들이 인브랜딩 전략이잖아요. 부품이 완성품을 대변해주는 고어텍스를 쓴다고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 그래서 아 이게 카페 시장에서도 가능하겠다는 가설로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한 단계를 또 가야긴 가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브랜딩으로 만월의 걸 쓰면은 그 카페가 고급스러워져요. 이제 넥스트 스텝은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카페의 수가 우리나라에 30만 개 카페가 있는데 그 중에 10만 개가 우리 목표예요. 지금은 한 800개 정도 있고 한 10만 개 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지금 밀크티 이런 것만 쓰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붙여도 되고 포스기를 붙여도 되고 10만 개들한테 원두를 붙여도 되고 파생 비즈니스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게 저희의 이제 넥스트 스텝.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그렇게 뭔가 뭐 레토르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제조까지를 손대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이 좀 완전 달라지잖아요. 엄청 어려웠죠. 네, 왜냐면 그 포장부터 제조업까지 이제 식품 제조는 진짜 다른 세계더라고요. 처음에 만만히 보고 했던 것도 있고 몰라서 시작할 수 있었던 네, 거죠. 만만히 봤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허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허가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 허가 안 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미 공장 다 차려놨는데 그것만 해도 유튜브 한 3장 나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농업회사법인 하는 사람들이랑 친구들이 많아요. 농사만 짓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가공을 해야겠다 해서 공장을 차리려 하거나 아니면 그 해썹.
했어 그거 인증받으려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 나죠. 진짜 어려운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좋은데 이제 사업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규제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수법을 해썹 인증 마크된 재료를 쓴다라고도 표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해썹 걸 인증을 못 맡으니까 차라리 해썹 마크를 쓰더라도 해썹 마크 인증을 받은 재료를 쓴다.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제조된 음식들은 진짜 믿고 먹어도 될 거야. 아, 너무 규제가 세십니다. 다 안전해요. 그럼 이게 OEM이 아니고 직접인 거예요? 와, 100%다 저희가 생산하고 OEM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자체 브랜드 거 생산하기가 바빠가지고 OEM으로도 요청이 온다. 네, 보통 제조업, 식품 제조업 차리면은 자기 브랜드는 한 20% 만들고 80%는 다 OEM 받아서 해요. 근데 저희는 저희 브랜드 것만. 그럼 제조 전문 직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죠. 공장도 있고 제조 관리인 2명 있고 그 안에 또 제조하시는 아주머니들 한 5분 있고. 두 분은 이제 초기에 제조를 이렇게 관여하다가 지금은 그냥 관리 감독으로 아예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죠, 확장 쪽 경영이나 뭐 이쪽은 그렇죠. 이쪽은 완전 브랜드만 생각하고 네. 저는 경영만 생각하고 기획하고. 처음에 다 같이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 만들었죠. 초반에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스템도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안 알려져 있으면 이게 퍼지기가 어려운데 이미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비는 없고 알리고 이제 더 확장시키는 거에 조금만 맞춥니다. 초기에 영업을 그 B2B를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카페를 가가지고 저희 거 사주세요, 저희 거 써보세요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것도 했죠. 아 그것도 했어요 초반에.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건. 효율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갔다 왔다 하는 시간 모든 걸 다 비용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셔야 되잖아요. 네네. 마시는 시간 했을 때 한 20군데 돌아봤더니 아무도 쓰지 않아. 그러면 아 이게 영업 방식 아니구나. 다음 가설 뭘로 해야 될까 했더니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메뉴판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메뉴를 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초창기여서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카페를 차리는 곳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그것도 이제 제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네. 새로 이제 막 인테리어 하는 곳이 있길래 네. 저기나 가볼까 하고 가봤더니 여기는 근데 그거를 또 찾기도 어렵잖아요.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나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보인 거죠. 아, 당연히 저는 카페를 영업하고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공사하고 있는데 사장님 같아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들어와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어찌됐든 거기에서도 이제 OEM 된 스낵 같은 걸 구매를 또 하고 카페를 똑같이 하니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자일 하신데 이미 기존에 영업하던 곳을 한 20군데 가보고 여긴 안 되겠다 빨리 다른 영업 방식을 찾아야겠다 해서 거기에 거는 성공이 처음 그 관심을 보인 그 카페가 바로 성공.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다른 데랑. 아 그래서 신규 카페구나를 이제 찾은 거고 그러면 신규 카페를 어떻게 찾을까? 네.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신규 카페가 많이 오는 곳은 박람회, 카페쇼, 뭐 커피 베이커리 박람회 네. 이런 데가 그 신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는 기존 사업자들도 새로운 메뉴를 받아들이려고 오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부스를 차리시고 그렇죠. 부스를 빌리는 건데 박람회는 네. 그 부스에 힘을 되게 많이 줬어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이 박람회 모든 부스 중에 우리가 탑이어야 된다. KPI 가지고 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첫 부스부터 탑을 먹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큰 박람회가 아니고 작은 박람회였어가지고 오히려 더 왜냐면 보통 그런 데는 일반 큰 박람회는 이런 큰 박람회 가면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못 이기거든요. 그건 못 이기니까. 형 근데 이 말씀해 주신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보통 소규모 창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계부터 KPI 얘기하는 사람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왜냐면은 하는구나. 저희가 이게 첫 번째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아, 예전에 다른 사업 했었고 그 엑시트 잘했고 네네. 그걸로 이제 만월에 카페를 차렸던 거였고 자본으로 그 자본. 그것도 이제 잘 엑시트했고 두 번의 엑시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력 있는 신입이셨군요. 근데 그 첫 번째 했던 게 온라인 판매였어가지고 어떤 아이템이셨는데? 거의 그런 거였어요. 소품, 가죽 소품들
그냥 패션 아이템들 지갑이랑 뭐 이런 거였는데 콘돔 파우치. 저희 거기도 나갔어요. 마녀사냥. 진짜요? MC분들한테 콘돔 파우치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보면서 얘기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100회 때 초대 받아가지고 방청객으로 가가지고 얘기 한번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엑시트하는 건 생각보다 좀 뭐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약간 애증의 브랜드였는데 네 저도 디자인을 이제 졸업하자마자 하고 경영도 이제 하자마자 하고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편집이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갑도 안 쓰는 거예요. 카드로 쓰니까. 가죽 제품에 대한 여기서 우리가 명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어려운 부분 많았고 그때 당시에 수익성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당시는. 네. 그러니까 지갑 하나를 만들면은 한 70%는 남는 브랜드였어요. 그 정도로 수익성을 아주 타이트하게 제가 관리를 했었고, 근데 확장성이 안 보였어요. 수익성이 좋았는데 확장성이 안 보이는. 그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2020년에 저희가 엑시트했으니까 이건 2015년에 창업했고,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걸 영속해서 계속 할 수 없다. 수익성은 좋으니까 살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팔았던 거죠. 잘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향이 약간 분석 쪽이실 것 같아요. 네, 전 공대 출신이고, 네. 네. 약간 확실히 NT이신 것 같고 I인지 E인지 잘 모르겠어요. TJ 같은데. TJ예요? 아니에요. 네, 인티제이. 인티제예요? 맞고 나서 NT까지는 맞는 것 같아서 NT까지. 전 TJ로 확신을 받았어요. 저는 NT라는 건 확신했었거든요. 이 성향이 MBTI 관심 없는 거 아시죠? 네. 내 것도 잘 몰라요. 저는 ENFP라 가지고 뭔가 조금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 즉흥적인데 그거를 실제 해요. 일단 하고 봐요. 일단. 저는 ENTP입니다. 모르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나랑 다른 알파벳이니까 나랑 반대일 거고. 넘어갈까요? 네네. 완전 브이로그를 찍어. 브이로그다 브이로그.